인류는 끝없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우주는 변함없이 미지의 영역이지만 빠른 속도로 우주 저 멀리까지 탐사선들을 보내고 있었다. 새롭게 발견된 행성 위에 홀로 떠있는 거대한 우주정거장. 나는 이곳의 엔지니어로서 8년째 근무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내게 닥쳐온 문제를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었다. 몇 달 전부터 보이던 환각은 이제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갔다. 지구와 다른 환경은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았고 아내와 딸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커질 뿐이었다. 미개척 행성으로 조사를 떠났던 탐사대가 정거장으로 복귀하였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여태껏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우리 팀은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하는 분위기였고 저녁에는 축배를 들 예정이었다. 돌 끝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검은색 이끼 같은 것이 자리를 이동하고 몸을 분열할 수 있는 듯 둘로 나눠졌다. 그것은 마치 생명체처럼 보였다. 내 이름을 부르며 빨리 오라는 동료의 목소리에 알았다며 답변을 하고는 다시 돌아보자.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 돌이 들어간 케이스에는 빈틈이 없을 테니 또다시 이상한 환각을 본 것일 테지. 방으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환각과 환청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약통은 아주 가벼웠다. 뚜껑을 열어보자 언제다 먹었는지 약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의무실로 향했다. 멀리서 무엇인가를 내려치는 듯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실제로 들리는 소리일까? 환청과 환각 때문에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의무실로 향하는 도중 복도 한가운데 누군가가 보였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는지 동료 한 명이 복도에서 배관을 뜯어 살펴보는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든 망치 같은 것을 힘껏 내려쳤다. 콰직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망치로 자신의 손을 내려쳐 뭉개버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손은 멀쩡했다. 단순히 배관을 뜯어내 점검하는 중이었다. 내 상태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것인지 그는 괜찮냐며 나에게 물었다. 나는 물을 마시러 가는 중이었다고 변명을 하고는 의무실로 발걸음을 서둘러 옮겼다. 다음날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누군가 밤새 엔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엔진 일부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계획적인 범행인 건지, 감시카메라의 블랙박스는 부서져 영상은 날아가 버린 모양이었고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였다. 아마 범인의 의도적인 소행일 것이라는 것이 함장의 의견이었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었기에 범인을 찾아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어젯밤 엔진실 부근에서 누군가 본 적이 있나? 함장의 질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젯밤 축하 파티 이후 다들 방에서 골아떨어졌을 게 뻔했다. 그때 조용히 누군가 손을 들었다. 어젯밤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고 수리했던 동료였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젯밤 통로를 지나갔던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어딘가 안 좋아 보였다고. 함장과 모두의 시선은 나에게 향했다. 어젯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의무실에서 신경안정제를 훔쳤다고 나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말한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범인으로 몰릴 뿐이었다. 정신 이상자가 자신도 모르게 엔진을 부쉈다. 오히려 최근 나의 상태로 돌아봤을 땐 자신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물을 마시러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나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함장은 한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감시카메라 영상의 복구와 엔진 수리, 그리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나는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신의 방에 감금당했다.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우주정거장. 이곳은 미개척 행성의 조사를 위한 기지였다. 몇 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던 그들은 드디어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지만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밤사이 엔진실의 보안 시스템을 부수고 누군가가 침입했기 때문이었다. 엔진실 앞에 있는 보안 카메라. 의도적으로 누전을 시켰는지
새까맣게 그을려버린 블랙박스를 들고 엔지니어 한 명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상태가 이래서야 영상 복구는 무리일지도 모르겠다. 엔지니어의 옆으로 누군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을 걸었다. 같은 소속팀의 동료였다. 어때, 감시 카메라 영상에 복구는 잘 될까? 아마 영상은 어려울 것 같고 사진 형태로 뽑아보려고. 일단 프로그램을 돌려놨으니 몇 분 뒤면 범인의 얼굴을 알 수 있을 터였다. 용의자는 자신의 방 안에 갇혀 있다. 그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이런 짓을 벌일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끔찍한 악몽에 눈을 떴다. 꿈속 괴물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악몽에서 깨어났음에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땀범벅이 된 몸은 몸살에 걸린 듯 무거웠고 환각과 환청은 나를 괴롭혔다. 약을 먹지 못해서 그런지 증상이 악화된 것 같았다. 감시 카메라에 복구가 끝난 듯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화면 속 보이는 것은 등 뒤에 서 있는 동료의 모습이었다. 갑자기 울리는 경보기 소리와 함께 우주정거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전력이 차단된 것인지 전등은 잠시 나가더니 다시 켜졌을 땐 붉은색 비상등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멀리서 총소리와 비명소리 같은 것들이 닫혀있는 문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자 잠겨있을 것이라 생각한 방문은 비상전력으로 전환되어서 그런지 힘없이 열렸다. 복도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비상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복도 이곳저곳은 누군가의 혈흔으로 뒤덮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허리춤의 무전기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먹통이었다.
일단 지휘실로 가보자. 그곳에 가면 상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복도를 따라가다 보니 멀리 동료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군데군데 보이는 총상은 사고가 아닌 누군가 겨누고 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장을 관통당해 더 이상 숨은 쉬지 않았다. 무엇인가의 습격이라도 받은 것일까? 분명 사망했을 터인 동료는 다시 일어나 나를 덮쳤다. 그의 눈에선 검은 액체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여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복도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잡은 뒤 그대로 휘둘렀다. 쓰러진 동료의 몸에서 검은색 물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빠져나오더니 하수구 구멍을 통해 도망치듯 사라졌다. 저 배생명체는 환각이 아닌 걸까? 방금 확인했을 때 동료는 분명 죽어 있었다. 우주에서 발견된 미지의 생명체. 저것들은 인간의 뇌를 장악하여 기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우주정거장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나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휘소로 향했다. 무전기를 들어올리자 박하고 누군가 어깨를 잡았다. 정신을 차리니 눈앞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까 죽어 있었던 동료 또한 멀쩡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검은 생명체를 뿜어내지 않았고 비상전등은 들어와 있지 않았다. 모든 게 내가 본 환각이었구나. 이렇게까지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환각은 처음이었다. 이대로 가면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환각이 보이고 약을 훔쳐 복용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엔진을 망가뜨린 건 역시 자신일지도 모른다. 이상 증세가 있다고 말하면 우주 비행사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여지껏 말하지 못했다고. 나는 상부의 모든 일을 보고하고 지구에 복귀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구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행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Yeah, it's open, yeah. It's a it's a real, it's nothing, yeah. It's a world, it's like a night. When I provide a good video. Yeah, that's what no one can talk that, yeah. Yeah, that's what, yeah, yeah. Yeah, that's what, yeah, yeah. Well, this can what, this can be the power of the baby. No, the report, I the not the power of the baby. This, what must be now? Out here is needed to say. 친구와 나는 졸업 프로젝트로 독특한 프로그램 제작을 기획하였다. 제대로 작동할 리 없었지만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도 달력이나 다이어리 프로그램 같은 누구나 만들 법한 진부한 것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고스트 메신저. 이것이 프로젝트의 이름임과 동시에 프로그램명이었다. 영혼, 귀신, 초자연 에너지. 이러한 영적 존재들은 실존하며 일종의 전자신호와도 같다라는 것을 한 논문을 통해 본 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에너지를 분석하여 문자를 수신하고 발신할 수 있는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또한 개발 과정을 기록하고 실제 귀신과의 대화가 성공했을 때를 대비하여 매번 프로그램 테스트를 영상으로 녹화하였다.
여러 차례 프로그램을 손봤고 결국 연결까지 성공했음에도 귀신과의 대화는 할 수 없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한계였기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 접근해 보기로 결심했다. 방송용 차량을 렌트한 뒤 차량 내부에 PC를 설치하고 방송용 안테나를 PC에 연결했다. 그 뒤 우리들은 예전 신문과 뉴스를 통해 살인사건이나 사망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 뒤 차량을 직접 끌고 해당 장소에서 대화를 걸어보기로 하였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고스트 메신저로 흘러나온 단어들이 정말 귀신과 대화한 것이 맞는지, 의미 없는 단어들의 조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소리를 따라 방을 나서자 그 소리는 1층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친구의 뒷모습.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친구의 손에는 도끼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휘두른 도끼는 발을 긋고 지나갔다. 나는 상처가 난 팔을 부여잡고 2층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다. 팔에서 뜨거운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What must be now? I'll hear it.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의식에 막 빠지니 걱정 말라며 빼빼 말라 힘없이 외양간에 있던 마을에 유일하게 남은 소까지 끌고 가 버렸다. 사람들의 불만은 점차 심해져 갔지만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질까 두려워했다. 몇 주가 지나도 기근은 끝나지 않았다. 무당은 마지막이라며 마을의 젊은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 다행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은 없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무당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며 등을 돌렸다. 며칠 뒤 옆집 김씨네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생을 달리했다. 사인은 원래 앓던 지병에 영양실조까지 더해진 탓이었지만 김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망년자시라 멍하니 중얼거렸다. 무당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 틀림없다며 김씨는 무당을 죽인 뒤 신당 앞에 무당의 사체를 놓았다. 토지심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분명 죽었을 터인 무당의 시체는 눈을 뜨더니 입을 벌려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은 미쳐버린 것인가? 아빠 빨리 와. 여기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아. 아빠 보고 싶어. 죽은 무당의 입에서 들리는 것은 바로 아들의 목소리였다. 김씨는 무당을 죽인 뒤 그녀의 앞에서 목숨을 끊었다. 아마도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일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한두 명씩 무당의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신당 앞 무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전염병을 염려하여 김씨와 무당의 사체를 매장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내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신당 앞에 앉아 무당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무당의 사체는 며칠이 지나도 썩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것 마냥 멀쩡했다. 새벽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떠드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나서자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왠지 모를 불안함에 나는 신당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분 나쁜 느낌과 함께 피비린내가 강하게 나고 있었다.
학기가 끝난 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나는 동네의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자 한 판을 받아 내비게이션을 켜보니 가게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빌라였다. 이렇게 멀리까지 주문을 받으면 어쩌라는 거람. 나는 투덜거리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배달 알바 한 명이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려서 이렇게 멀리까지 주문을 받으면 고생하는 건 나뿐이었다. 한참을 달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장소 근처에 도달했다. 분명히 근처인데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헷갈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이상할 정도로 빌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설마 주소를 잘못 적은 걸까? 나는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두고는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이거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배달지가 안 보입니다. 나의 말에 사장님은 지금 너무 바빠서 직접 연락해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마 배달이 밀려서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자업자득이지 뭐.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객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듯 신호가 몇 번 울리지 않고 전화는 연결됐다. 안녕하세요, 소믹피자입니다. 보내주신 주소가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안 돼서요. 내가 질문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옆쪽 골목으로 오세요. 감정이 없는 듯한 목소리가 말을 가로막았다. 단지 그것만을 말한 채 전화는 끊겨버렸다. 순간 짜증이 솟구쳤다. 그렇게 간단하게 찾을 거면 전화를 안 했을 터였다. 무심코 중얼거리며 옆쪽으로 시선을 향하자 방금 전까지 분명 벽이었던 곳에는 보란듯이 골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걸 못 봤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밀려있는 배달을 생각하며 골목 안쪽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골목 양쪽에는 높은 담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어두웠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자욱한 안개에 둘러싸였다. 갑자기 무슨 안개람. 안개는 점점 심해지더니 이윽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정도로 짙어졌다. 골목이 직선으로 나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가자 안개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빌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저곳에 녹이 슬고 금이가 있는 오래된 빌라였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며 나는 빌라의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느껴지는 인기척의 시선을 향한 곳에는 베란다의 커튼 사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기분 나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런 남성을 애써 무시한 채 나는 낡은 빌라의 문을 열었다. 내가 배달해야 할 곳은 402호로 다행히 빌라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낡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도 엘리베이터는 4층을 향했다. (4층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악취의 헛기침이 나올 정도였다.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다. 402호 이 앞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듯
수많은 피자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박스 내부에는 썩어가고 있는 피자들이 가득했다. 그 피자들에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듯 8조각이 온전하게 붙어 있었다. 불쾌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피자를 문 앞에 놓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현장에서 현금 결제라고 적혀있는 영수증을 바라보고는 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찰퍽찰퍽하고 문 너머로 들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철문은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 복도에 빛이 새어 들어가지 못하는 듯 안쪽은 이질적으로 어두웠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집 안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저기요, 피자 시키셨죠? 내 목소리에 반응한 듯 어둠 속에서 파란 아가 슥 하고 나타났다.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하고 길쭉한 누군가의 팔은 나에게 다가오더니 덥석하고 나의 팔뚝을 강하게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치고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피자값 따윈 어찌되든 좋았다. 기괴한 모습을 한 여자로부터 당장이라도 이 빌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존재하던 낡은 엘리베이터의 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피자 박스들과 402호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자신이 어느 순간 402호 앞에 도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엇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아무리 달려도 결국 같은 자리에 도착했고 반복해서 402호 앞에 도착할 때마다 조금씩 열리던 문은 이제 완전히 입을 벌려 어두운 방안을 보이고 있었다. 군제대 후 학교에 복학했지만 나는 쉽게 무리에 녹아들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같은 학과 형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취미도 비슷하고 털털한 성격에 재미있는 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만나 놀곤 했었다. 여느 때처럼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형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틀 뒤 이사 좀 도와줄 수 있겠냐면서. 물건은 별로 없지만 이사업체를 부르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차로 같이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웬 이사지? 멀리서 통학 중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학교 근처 원룸을 찾기 쉽진 않을 텐데 나의 의문에 대답하듯 우연히 근처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저렴한 매물을 발견해서
당장 계약했다며 형은 신이 난 듯 이야기했다. 어차피 공강날인지라 나는 아버지 차를 빌려 함께 물건을 옮겼다. 평소에 털털한 성격이 묻어나오는 듯 짐의 양은 많지 않았고 둘이서 한 번에 옮기는 것이 가능했다. 오래되어 이곳저곳이 녹슨 낡은 원룸. 수돗물이나 제대로 나올까 걱정될 정도였지만 의외로 집 내부는 깨끗했다. 도배를 새로 한 것인지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 마치 새집 같았다. 가구를 배치해보니 내가 살고 있는 원룸보다 좋아 보여 부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형은 어딘가 이상해졌다. 처음 이변을 느낀 것은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한 번 가면 꽤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배탈이라도 난 것인가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해서 뒤를 따라가 보니 세면대 앞에서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손을 닦고 있었다. 갑자기 웬 깔끔을 떠냐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자 형은 멋쩍게 웃더니 뭐가 손에 계속 묻는다고 대답하고는 손 씻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얼핏 보았을 때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지만 형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다. 형의 손은 피부병에 걸린 듯 갈라지고 피가 났다. 밥을 굶고 있는 것인지 살은 점점 빠져 앙상해 보일 정도였다. 하루는 그런 형이 안쓰러워 보여 식재료를 싸들고 요리라도 해줄까 자취방에 놀러갔다. 간단한 볶음밥 같은 거였지만 나 역시 자취를 오래 해 자신이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어젯밤에 허하게 술 한잔하고 아직 자는 중인 건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자 문은 잠겨있지 않은 것인지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상한 점은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마치 새 집처럼 깔끔한 방.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다. 간단한 식기와 이부자리만이 존재하는 방에는 이사할 때 들고 왔던 가구들은 버려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형은 내가 온 것도 모른 채 바닥을 걸레로 훔치고 있었다. 인사를 해봤지만 나를 무시한 채 너무 더러워 지워지지 않아 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깨끗해 광이 날 정도인 바닥을 계속해서 벅벅 문질렀다. 기괴한 모습에 나는 당황했지만 일단 요리라도 할까 하여 가져온 식재료를 바닥에 내려놓자 언제 무시했냐는 듯 나를 보고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다. 음식을 거기에 놓으면 어쩌냐면서 이제 먹을 수 없다고 광적으로 소리치더니 멀쩡해 보이기만 하는 식재료가 썩었다고.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다. 화가 난다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섰다. 현관을 나선 뒤 나는 낡은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다. 형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무엇인가 끈적한 위화감의 손을 바라보자 손등에 언제 묻었는지 모를 녹처럼 보이는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비벼
지워버리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날부터 형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화는커녕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형의 소식을 알게 된 건 며칠 뒤 경찰을 통해서였다. 형은 기괴한 모습으로 자취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나였고 최근에도 연락을 보냈기에 나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형은 방 한가운데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고 한다.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몸을 마구 긁었고 의식이 멀어질 때까지 이 행동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설명하시던 경찰분은 나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사건 당시 나는 본가에 내려가 있었기에 범인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마 조사 중간에 계속 화장실에 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나는 최근 이상했던 형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결국 심신미약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끈적한 것이 계속 묻어 기분 나빴다. 손등뿐만이 아니었다. 바닥에도 옷에도 녹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가죽을 가공하여 가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동물의 가죽이나 실제 인모를 사용하여 가면을 만드는 공방.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런 가죽 가면을 만드는 것은 내가 속한 공방의 스승님이 유일했다. 요즘 시대야 이러한 것을 사용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인테리어 소품이나 전시장 같은 곳에서 주문 제작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먼 옛날에는 특별한 주술에 사용되는 의식용 가면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스승님은 정확히 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가면을 제작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나는 그의 유일한 제자로 이곳에서 살며 일을 배우고 있었다. 오래전 다른 제자가 한 명 있었다는 모양이지만 어느 날부터 모습을 감췄다고 한다. 공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건조 중인 가죽 상태를 체크하는 것부터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스승님의 새순물을 받아놓는 것이었다. 스승님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피부 상태에 집착하셨다. 따뜻하게 데운 생수에 액체 형태의 특수한 약품을 몇 가지 섞으면 꽃내음 같은 독특한 향기가 나게 된다. 나는 5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했지만
스승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스승이라 부르라고 시키셨을 뿐 성함도 나이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쾅하고 스승님이 방에서 커다란 소음이 들려왔다. 깜짝 놀라 방문을 열자 낡은 목재 선반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져 각종 물건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것들도 보였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에게 다가갔고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스승님의 얼굴은 살갗이 찢어져 양옆으로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처였지만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신 듯 덤덤한 표정이셨다. 스승님 괜찮으신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켰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는 사색이 되어 거울로 달려가더니 오열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작업실 테이블 앞에서 그는 직접 자신의 피부를 실과 바늘로 꿰매고 있었다. 그날부터 스승님은 이상해지셨다. 제작 의뢰도 전부 거절한 채 공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고 그로부터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대체 작업실 안쪽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 늦은 새벽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온 나는 자연스럽게 작업실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다.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스승님은 이미 주무시러 방으로 돌아가신 모양이었다. 당연히 잠겨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손쉽게 열렸다. 전등을 밝히고 작업대를 바라본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책상 위에는 스승님의 얼굴 가죽처럼 보이는 것이 널브러져 있었다.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실제 사람 피부가 아닌 가죽으로 만든 가면이었다. 그건 실패작이야. 이건 이제 망가져서 쓸 수 없어. 하지만 거의 완성되어 간다. 완벽한 가죽 가면이. 스승님은 어느새 등 뒤에서 나타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요즘 스승님께 느껴지는 기분 나쁜 느낌 때문이었다. 꿈에서 깨어나자 머리맡에는 스승님이 계셨다. 줄자를 들고 내 머리 이곳저곳을 재고 있는 그 모습에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밀쳐냈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더니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길로 바로 짐을 싸 첫 차를 타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왔다. 스승님은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자 신분을 박탈당하겠지만 여태까지 배운 기술로 작은 공방이라도 차리자. 몇 달 뒤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가면 공방 인근에서 신원불명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공방의 주인이었던 스승님은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에 공방 안쪽에 있던 번호로 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연락을 했던 것이었다. 좋지 않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완벽한 가면이 완성된다. 스승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찰이 내민 사진 속 남성의 시신은 기묘했다. 흰색 저고리 같은 것을 입은 남성은 공방 근처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손끝은 해저 지문은 지워져 있었고 얼굴 부분은 완전히 썩어 검붉어져 있었으며 사망 시간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결국 계속된 조사 끝에도 남성의 신원은 밝힐 수 없었고 공방 근처에서 발견됐을 뿐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어 사건은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집 앞으로 도착한 택배 상자 하나. 발신자는 가죽 가면 공방으로 되어 있었다. 스승님이 보내신 물건이었다. 상자를 열어보자 안쪽에는 편지 한 장과 가면 하나가 들어있었다. 진짜 스승님의 얼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완벽한 가면이었다. 편지를 펼쳐보자 가면 공방을 부탁한다는 짤막한 내용이 전부였다. 나는 가면의 자태에 매료된 듯 천천히 가면을 얼굴로 들어올렸다. 마치 내 얼굴에 맞춰 제작된 듯 가면은 딱 들어맞았다. 확 하고 얼굴이 땡기는 느낌에 가면을 벗으려 하자 접착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강력하게 얼굴에 들러붙는 느낌이었다.
언제쯤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 나는 며칠째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땀을 식히려 잠시 쉬는 도중 무엇인가가 다리에 걸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타박상 정도로 끝났지만 핸드폰을 떨어뜨렸는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걷다 보면 언젠가 등산로가 나오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원래 있던 장소에서 발을 뗀 것이 잘못이었을까. 며칠이 지나도 나는 산속을 헤맬 뿐이었다. 가지고 있던 식량과 물도 모두 바닥났고 체력도 이제는 한계였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다. 갈증으로 메마른 목은 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다. 뭐라도 좋으니 먹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새끼줄들과 천들이 감겨있는 나무는 선앙당처럼 보였다. 나무 앞에 있는 작은 재단, 그곳에는 방금 차린 것 같은 음식들이 보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고기들은 어딘가의 한정식 집에서 나올 법한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었다. 죽으란 법은 없구나. 나는 나무 앞으로 달려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며칠째 구조대는 산속을 수색하고 있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산을 올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다. 대열의 맨 마지막에서 주위를 둘러보던 도중 미세하게 진동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소리의 흔적을 따라가 보니 낙엽 속에서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화면 속 남성의 사진은 실종자가 분명했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나 보다.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아래를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동료들을 부르려 뒤를 돌아보자. 다른 대원들은 먼저 위쪽으로 올라간 것인지 보이지 않았고 짙은 안개가 가득한 산속은 다른 세상 같았다. 무전기를 꺼내 신호를 보내봤지만 어째서인지 연결되지 않았다. 일단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동료들과 합류한 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산을 내려가려 발을 내딛는 순간 무엇인가 다리를 확 하고 잡아채는 느낌이 들며 나는 그대로 어두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는지 이곳저곳 멍이 든 정도였지만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무전기는 여전히 먹통이었고 휴대전화의 전파는 터지지 않았다. 추락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거대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대한 나무. 나무 앞 재단 위에는 한참 전에 썩어 문드러진 듯 새까매진 음식들이 올라가 있었다.
심한 악취에 나는 코를 막으며 자리를 벗어났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무에 작은 표식을 그리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하지만 표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어느 방향으로 전진해도 항상 거대한 나무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같은 곳을 빙빙 맴돌고 있었다. 뒤쪽에서 동물이 내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황급히 랜턴으로 뒤를 비추자 멀리 등산복을 입고 있는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노란 등산복에 붉은색 가방,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남성은 바닥에 바짝 엎드려 무엇인가를 뜯어먹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남성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동물처럼 으르렁거리던 남성은 괴성을 지르며 순식간에 나에게 달려들었다. 팔을 들어 막았지만 그는 내 손을 뜯어낼 기세로 물었다. 힘은 어찌나 센지 한동안 몸싸움은 계속되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에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강하게 밀쳐냈다. 남성은 쓰러진 위치가 좋지 않았는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무전기를 들었지만 노이즈만 들릴 뿐 역시나 반응하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을까. 아무리 걸어도 나무의 근처를 벗어날 수 없었다. 지금쯤 자신 역시 실종 처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조는 오지 않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확인하던 핸드폰과 무전기는 배터리가 다 되어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남성에게 물린 상처는 세균 감염이 되었는지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골마 썩어가고 있었다. 배가 너무나도 고팠다. 뭐든 좋으니까 먹고 싶어. 어느새 다시 돌아온 거대한 나무 앞의 작은 재단.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방금 만든 것 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나무 앞으로 달려갔다.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음식을 손으로 들어 올렸다. 환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은 따뜻했고 맛있는 냄새에 군침이 흘렀다. 환각이라도 상관없어. 나는 음식을 들어 입안에 넣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단 위의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게 느껴졌다. 구조대는 현재 비상이었다. 며칠 전 실종자를 수색하러 올라갔을 때 대원 한 명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다. 4일째가 지난 늦은 저녁 무전의 응답이 왔다. 무엇인가를 허겁지겁 먹는 듯한 소리. 대답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왔다.